네, 이번 시간은 미국 세무실무 매뉴얼 시간입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1040을 비롯한 개인소득세, 그리고 1120을 비롯한 법인세 신고서, 그리고 기타 다른 이제 세금 관련된 신고서 양식에 대해서 모두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칸별로 그리고 나와 있는 라인별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IRS를 통해서 환급, 납부가 되는지 이런 과정을 쭉 볼 텐데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분들 세금 신고 대행하는 이제 업종들인데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실제로 실무와 관련된 일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수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딸 때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되돌아보면서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곱씹어보고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현재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 어떤 경우는 실제 신고서의 샘플,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손으로 써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죠. 대부분 세무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하는데요. 물론 세무신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좋은 게 많고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일을 할 때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신고서도 다 출력이 되고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다 가능하니까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원리라든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과세 구조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리펀드라든지 페이먼트 관련된 세제 적용하는 것들, 그리고 각 폼 양식이 의미하는 부표, 별점, 스케줄, 다른 양식들, 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큰 구상,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직접 적어보면서 익히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일 자체는 물론 프로그램으로 하죠. 프로그램으로 하고 세금 신고 프로그램 좋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구도 아래서 과세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응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 가면서 곱씹는 거. 네, 그게 가장 훌륭한 학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자동으로 찍혀 나오면 찍혀 나오는 거야 아주 좋은 모습이겠지만 그러한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칸에 어떻게 작성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환급과 납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그림을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라인별로 그리고 부표별로 스케줄별로 1040을 비롯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칸이 차지하는 의미와 적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학습해 나가면서 보면은 아마 마스터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폼별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가고 직접 써 보면서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쭉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문서들이 있죠. 문서들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은 1040, 1040이라고 부르는 개인소득세 신고서, 개인소득 신고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폼 넘버 1040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봤죠? 1040 개인소득 신고서,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네, 개인소득세 신고서라는 거죠. Department of Treasury, 이건 재무부, 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면 꼭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PTIN이라고 하죠. 세무대리인 번호. PTIN만 있어도 세금 보고를 대행해서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굳이 CPA, EA, 어터니,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없이도 굉장히 비즈니스를 성업하는 잘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없어도 풍부한 경험과 스킬로 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자격증하고 무관하게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과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겸비해야 됩니다. 사실상 실력과 지식, 경험을 겸비하게 되면 사실상 자격증 따는 것은 쉽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사실상 자격증은 누워서 떡먹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사실상 실력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도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취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미국의 교육제도, 자격증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론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무 강의를 시작함으로써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무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순서가 뭐가 됐든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거나,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일을 하거나, 실무를 하고 자격증을 따거나, 자격증을 따놓고 실무를 하거나, 그렇게까지 뭐 남의 눈에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세무 실무 매뉴얼,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수기 작성법 시간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인소득 신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개인소득세 신고서 2022년 버전이니까 현재 2023년이죠. 6월 29일이니까 만약에 지금 세금 보고를 한다면은 2023년이니까 2022년 것을 신고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신고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은 이거는 뭐 인식번호라서 필요 없는 거고요. 자, IRS use only, do not write or staple in this space. 세금 보고할 때 세금 신고서에 호치케스라고 하죠. 스테이플 같은 거 찍으면 안 됩니다. 이제 물론 우편으로 신고할 때 얘기고요. 우편 신고도 뭐 한번 할 텐데, 우편 신고할 때 스테이플로 찍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클립도 안 끼우는 게 좋습니다. 우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걸 IRS에 우편으로 직접 보내게 되면 기계에다 스캔을 하도록 집어넣는데, 호치케이스가 찍혀 있거나 뭐 약간 흠집이 있거나 그러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클립도 끼우지 말고 웬만하면 종이 자체로는 순서 맞춰서 보내는 게 좋고요. 스테이플, 호치케이스 찍지 말고, 또 이 부분은 IRS 직원이 쓰는 부분이니까 건들지 말고 쓰지도 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1040 우리 신고서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부분들 위에서부터 페이지 2까지 쭉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ling status, 신고하는 지위, 그렇죠? check only one box, 체크를 하는 뜻입니다. 체크를 하는 뜻이고, 여기 PDF 파일,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바로 체크가 되죠? 네, 물론 손으로 작성하는 게 손으로 쓰는 거지만 PDF에서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손으로 쓰는 매뉴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DF 판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신, 결혼하는 독신, 싱글, 결혼했지만 이혼했지만, 결혼하고 이혼했지만 부양가족이 없으면 싱글, 결혼하고 만약에 사별을 했는데 3년째가 됐을 때 부양가족이 없다, 그럼 싱글이 되겠죠.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신고죠. 부부 공동신고 체크. 그리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결혼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부부가 따로 신고를 해야겠다, 따로 신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재산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이별을 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법적으로 이혼한 단계는 아니고, 법적으로 별거 한 단계는 아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별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우리는 이제 세금 보고를 따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혼했지만 따로 신고하는 사람들, 혹은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 신고만큼은, 세금 신고만큼은 따로따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MFS로 아예 각자가 하십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세금관리, 소득관리 아예 별개로 하시는, 따로따로 하시는 분들은 MFS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이든 재산적인 상황이든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 HH라고 하죠. HOH라고 하는데, 이제 Head of Household, 그렇죠? HH, Head of Household. 이제 가장이라고 하죠.
세대주 가장, 그렇죠. 세대주 가장이라고 하고 하우스홀드가 가정 이런 뜻이니까 가정의 뭐 헤드, 첫 번째로 되는 사람, 즉 이제 배우자가 없지만은 부양가족을 이제 끌고 부양가족을 이제 부양하면서 사는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주 가장 혹은 가장 세대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싱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고 싱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어서 이를 부양하면서 사는 그 세대의 가장이다라는 자격을 할 때 HH, HOH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양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혼 후에 그 가정에 뭐 자녀를 부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친자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친척, 뭐 사촌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을 부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약자 부모 혹은 장애인 혹은 뭐 아는 사람의 뭐 자녀라든지 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양하는 사람의 경우 그 세대의 가장으로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꼭 자기 직계 혹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외에도 릴레이티브스라는 친척도 되고 뭐 입양 가족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웃 사촌도 되고 혹은 아예 장애가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죠. 혈연 인연, 뭐 혈연이라든지 뭐 인적 관계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양하는 사람일 경우 그 부양 가족의 가장으로서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HOH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HOH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Qualifying Surviving Spouse QSS라고 해서 예전에 QW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QW가 예전에는 퀄러파잉 위도워라고 했죠. 뭐 과부, 호래비 이런 표현이라서 뭐 미국도 뭐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뭐 미망인에서 결국 QSS 생존 배우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QSS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 해는 MFJ 혜택을 주고 사망한 그 해 다음 해까지 2년 동안 MFJ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개념의 바로 그 QSS입니다. 그래서 QSS 생존 배우자가 되면 배우자가 사망한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리고 또 그 다음 해까지 MFJ의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MFJ와 같은 급으로 취급되는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3년째가 됐을 때 3년째가 됐을 때는 뭐 미혼으로 혼자 있으면 싱글 누군가를 또 자녀나 다른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HH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렇게 신고 양식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재혼을 하게 되면 MFJ로 가는 거죠. 재혼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따로 신고하겠다 그러면 MFS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해 신고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싱글, MFJ, MFS,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QSS까지 이렇게 신고 지위를 5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MFJ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MFJ로 보통 많이 하니까 이제 각 강론이 되는 중요한 뭐 혜택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MFJ로 보통 신고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여기를 먼저 선택하고 자, 밑에 부분 If you check the MFS 만약에 MFS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Enter the name of spouse 배우자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으라는 거죠. MFS. MFS니까 당연히 배우자 신고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 배우자가 누군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적어라. 예. If you check the HOH 또는 QSS를 선택했다. Enter the child name if the qualifying person is a child but not your dependent. 이런 경우는 이제 이 HH와 QSS 중에 선택을 한 사람 중에 만약에 적격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런데 당신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렇죠. 디펜던트가 아닌 아이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름도 여기에 적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부양 가족이 아닌데 나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패밀리 멤버가 아니지만 나랑 같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어떤 아이가 적격 이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다. 같이 거주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on-child dependent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HOH, QSS 이 부분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디펜던트가 있는데 본격적인 디펜던트로 여기에 기입이 되지 않는 그런 디펜던트로서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격 공제를 받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나의 디펜던트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어떤 아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 16세 이하라서 CTC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집에서 같이 뭐 부양가족처럼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남의 부양가족으로 그러니까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적을 수 없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멤버처럼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아이가 16세 이하 아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는 거고요. 또 그리고 18세가 넘어가는 사실상 뭐 성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경우도 차일드가 되겠죠. 18세가 넘어가는 뭐 18세, 19세 혹은 뭐 대학생이 아닌 그런 성인에 가까운 미성년자랑 기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이름도 여기에 적는 거죠. 왜냐하면 18세가 넘어가면 여기 적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non child dependent라고 된다면은 18세 이상이 될 경우 여기에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MFS로 만약 선택하게 되면 배우자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배우자 이름은 여기에 작성을 하는 거고요. HOH나 QSS를 선택한 사람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자기 밑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밑에다 적겠지만은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예 부양가족으로 누군가로부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아이가 있다면은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거나 뭐 생활을 보조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차일드 이름을 적는 거고요. 혹은 18세 이상이 넘어가는데 어떤 경제적인 지원과 부양, 조력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뭐 같은 메인 레지던스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차일드가 있다. 18세 이상이면 또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